자, 여섯 번째. 아이고, 화끈거려라. 효과. 네, 여섯 번째. 취소권 소멸장치가 하나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싸잡아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하다 그랬죠. 근데 취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 상태예요. 그쵸?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유효.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상태. 이렇게 유동적 유효. 이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뭘로 확정이 될까요? 유효로 확정이 되겠지요.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인데 두 갈래로 간다. 무효로 확정이 되거나 유효로 확정이 되거나. 그중에 유효로 확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기 전에 추인을 해버리는 게 추인.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을 해버려요. 이거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내가 취소권이 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이 계약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이때 갑,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 그죠? 취소권자는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착, 사강, 대승. 그 사람이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다시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죠? 그럼 뭐도 할 수 있어요? 추인도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다음에 추인을 해버리면 부모는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취소 원인, 미성년, 소멸, 성년, 후에 추인하라.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이라는 제한 능력이라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성년자가 된 후에 뭐 해라? 추인해라.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의를 하되 다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더라. 갑이 여전히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갑의 부모, 법정, 대리인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갑이 미성년인 상태에서 갑의 부모는 추인할 수 있고 또 갑이 부모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 있고 예외가 있더라 말이죠. 자,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하라. 다만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부모나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는 있다라는 예외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잘 나오죠. 특히 이거 아주 잘 나오죠. 세 번째,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나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걸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것. 이렇게. 내가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뭐로 확정이 된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법정 추인이라고 이거를 법정 추인에 대입해서 임의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법정 추인은 뭐냐? 또다시 미성년자 갑. 부모 동의 없이 일과 계약을 했다. 자, 이때 갑이나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에서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을 했어요.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상태에서 첫째, 갑이 취소권자죠? 을에게 대금을 전부 내놔. 그래서 받아버렸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니까 갑이 대금을 받았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어떤 단서도 조건도 달지 않은 채 을이 돈을 주니까 갑이 수령을 해. 자,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줘.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 돈을 받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땅을 내놓으래.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거절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자. 이건 빼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이게 1억짜리였는데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을 만나가지고 1억을 둘로 짝짝 삭제를 하고 1억 5천으로 바꿨어. 계약 내용을 바꿨죠.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자, 갑이 을과 경계계약을 했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기존 계약 내용은 그대로 있고 대금만 바꿨단 말이지.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돈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한 달 뒤에 주겠대. 갑이 못 믿겠다. 담보를 내놔라 그래서 을이 담보를 제공해. 갑은 취소할 생각 없는 거죠. 을이 갑에게 딱 내놓으라 그랬어. 이때 갑이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NO 하면 그만이라 그랬죠. 그런데 갑이 NO 하지 않고 한 달 뒤에 넘겨주겠다. 을이 못 믿겠다. 그래? 그럼 담보를 제공할게. 역시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금 청구권은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소멸해요. 근데 그걸 팔아 갑이. 갑 취소할 생각 없는 거죠. 근데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득이 청구권을 팔아. 이건 갑하고 상관이 없지요. 없지요. F. 이건 이제 D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강제 집행을 하거나 갑이 을에게 제공한 담보를 을이 강제 집행, 경매를 넣어버리는데 갑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제도를 뭐라 한다? 법정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은 채 이 의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받거나 전이경 담양강 이걸 법정 추인 사유라 하고 이런 법정 추인 사유가 있을 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뭐라 하자? 법정 추인이라 하자. 이렇게 돼요. 예? 그렇잖아요. 갑의 행동을 봤더니 취소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더란 말이죠. 자, 여기서 6개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분명히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고 이행 청구 받은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지요. 또 양도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고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사유다. 나머지는 이행을 하거나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강제 집행을 하거나 받거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간주할 뿐이니까 나한테 갑이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그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줄 뿐이잖아. 그러니까 갑이 스스로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법정 추인이라 한다. 법정 추인한다. 세 번째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요.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돼요.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 성년자가 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 언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두 가지만 그냥 외우세요. 제척 이 기간이란 놈은요. 시간이 뭐 5년, 6년, 7년 흘러가다가 시간이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야, 시간은 당연히 그냥 흘러가지 아니에요.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놈은 중단되고 되고 정지도 돼요. 소멸시효라는 놈은. 그러나 제척기간은 중단정지라는 게 없고 또 하나 10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취소권 소멸했죠. 이런 걸 제척기간 도과라 그래요. 도과. 그 도과 여부 10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 이거를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보통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랬죠. 당사자가 10년 지났는데요. 뭐 이렇게 주장해야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제척기간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있다. 이 마지막 게 좀 복잡하죠? 앞에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취소권 소멸 장치들이 좀 복잡합니다. 자, 43페이지. 취소의 의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3번에 1번에 취소 사유가 있고요. 양가로 1번에 취소 권자가 있죠. 다음 페이지. 조문 확인한 다음에 반가로 1, 반가로 3, 반가로 4.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상대방이 있고 반가로 2번 명시, 묵시, 형성권, 뭐 분류식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죠. 취소했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에 일부 취소라고 되어 있죠. 원칙 전부 취소, 예외 일부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을 쭉 읽어주시고 특히 네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섯 번째 줄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이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동시이행의 한변권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자, 오른쪽 4번 취소의 효과 중에서 특히 양가로 1의 뒷부분 제한능력자 나와 있지요. 반가로 2번으로 가 있지요. 주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딱 제한능력을 이런 취소에서 기억하시고 양가로 2번 취소에 재취소가 있지요. 양가로 3번은 나중에 하고요. 아주 어려워요. 5번으로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 나와 있어요. 조문 확인하신 다음에 반가로 1번의 취소권의 포기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요건에 특히 2번. 그 다음에 6번에 법정 추인이 있지요. 법정 추인 사유 6개 전의경 담양강 외우시고요.
2호하고 5호를 조심하자. 이행청구와 양도.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단기 소멸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그거. 특히 판례, 직권조사.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무효 취소까지 다 봤어요. 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부관이 나왔습니다. 자, 부관은 오늘 머리 깨지는 내용이 몇 개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즐겁게 끝내드려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끝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부관. 법률 행위에 갖다 붙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관에 따라서 이 법률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각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저 부관에 달려 있어요. 법률의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뜻을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30일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기로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증여계약은 을이 시험에 합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을의 권리가 언제 발생해요? 합격을 해야. 그러니까 30일의 합격에 따라서 증의 효력이 즉 을의 권리가 발생하겠죠.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일단 증여를 해서 을에게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생겼는데 권리가 발생했는데 갑이 30일에 시험에 합격하면 반환을 하라 그랬어요. 반환한다는 것은 을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 아파트를 되돌려준다는 것은 이 증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을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30일의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니까 30일의 시험 합격을 뭐라 하자? 부관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갑이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아파트를 하나 줄 테니 독립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성년이 되어야 을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자, 성년이 된 을에게 아파트를 줘요. 그래서 을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갑이 5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네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그 내가 준 아파트는 돌려달라. 24세가 되면 반환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반환한다는 것은 을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을이 성년자가 되었다 또는 24세가 되었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관은 법률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고요. 당사자가 부과했고요. 장래 사실.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 발생 사실. 세 가지가 개념 요소가 되는 거예요. 법률의 성립과 관계가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부관이 될 수가 없고요.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이나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들. 이런 것들도 부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부관 개념 요소가 세 가지예요.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한다. 당사자가 붙였다. 장래 발생 사실이다. 그 장래 발생 사실 중에서 30일의 시험 합격 같은 경우는 불확정되어 있죠.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걸 조건이라 하자. 반면에 성년이 되는 것들은 확실하죠. 이런 걸 기한이라 하자.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하고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고 하자. 자,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 하자.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이라 하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걸 시기라 하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걸 종기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부관을 공부하시려면. 근데 아직도 이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들어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했길래 아직도 내 머릿속에 부관이 들어있질 않은 것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외우셔야지. 예? 그 상태에서 조건을 보는 거예요. 뜻.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관, 장래, 발생 사실 중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그게 뭐가 된다? 조건. 그게 조건이야. 종류가 두 개 있었어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해. 자, 여기서 정조건 판례 하나. 각과 을 사이에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걸 했어. 홈쇼핑에서 안마기 렌탈 생각해보자. 36개월 렌탈을 했다. 렌탈 기한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이 렌탈 계약은 렌탈 계약에 탈을 쓴 할부 매매예요. 그죠? 36개월 렌탈 기간이 할부 기간이 되는 거고요. 할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런데 보통의 할부는요.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거. 일단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오죠. 그리고 할부금을 내요. 근데 이건 반대야.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금을 완납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그럼 보세요. 대금을 완납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뭐예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 언제 취득해? 대금을 완납했을 때. 자, 이때 대금 완납 장래 사실이죠? 그죠? 자, 대금 완납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돈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지? 반드시 줘야 하긴 하나 못 줄 수도 있지?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조건. 근데 주었어. 조건 성취. 효력이 생겨.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해제. 각과 을이 약혼을 하면서 약혼 반지를 을에게 끼워줍니다. 돈 받고 끼워준다. 그냥 끼워준다. 그냥 끼워준다. 증여다. 그리고 을은 이미 반지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 손가락에 끼었다. 권리가 생겼죠.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을은 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잠수 타면 된다는 분들이 자꾸 계시는데 반환해야죠. 반환해야죠. 왜 잠수를 타? 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반환해야 돼요. 큰일 나요. 반환해야지. 버리면 어떻게 해? 날 버렸어. 갑이 와서 반지 내놓으면 줘야 돼요. 네? 네, 꼭 줘야 돼요. 아니, 꼭 줘야 돼. 증여야. 우기지 말라니까. 증여 계약이라니까. 약혼님을 쓰는 선물은 무슨 선물? 결혼을 약속하면서 주는 건데 뭔 선물? 결혼을 약속하면서 준 거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면 돌려받아야지요. 그게 약혼 예물이야. 에? 돌려줘야 돼요. 선물. 아이고야. 자, 반지를 돌려준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죠?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죠. 자, 혼인을 한다 안 한다 장래 사실이에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해요. 조건이야. 자, 조건이 성취가 됐어. 효력이 소멸했어. 무슨 조건?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게 판례예요. 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래서 정지와 해제 조건 조금 까다로운 판례. 외워. 외우실 수 있죠? 세 번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법률행위 중에는. 대표적인 혼인 같은 거. 결혼을 하면서 조건을 붙여. 이 결혼은 네가 시험에 붙어야 유효한 결혼이다. 이게 뭐야 도대체. 못 붙여요. 가족법상 행위. 또 하나. 자, 우리 남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진상을 부려요. 그래서 안 되겠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술 먹고 진상 부리면 헤어져. 딱 그랬어요. 헤어져가 뭐예요? 헤어질까? 아니라 헤어져.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죠. 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한테 한 번만 더 술 처먹고 진상 부리면 헤어져. 술 처먹고 진상 부리면 조건이죠. 헤어져. 단독행위지. 자,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지금처럼 한 번만 더 술 먹고 진상 부리면 헤어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자, 단독행위는요. 행위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야 돼요. 헤어져!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겨야 돼. 그런데 네가 한 번 더 진상 부리면 헤어져라고 돼 있으니까 헤어지는 효과가 헤어져라고 말한 여자친구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요. 상대방이 진상을 부리냐 안 부리냐에 따라 생겨요. 진상을 부리냐 안 부리냐.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네? 헤어지는 효과가 헤어진다고 말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조건을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진상을 부리냐 안 부리냐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버려요. 이건 단독행위의 본질에 반해버려요. 네?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단독행위예요. 근데 왜 걷다 대고 상대방이 진상을 부리냐 안 부리냐에다 결과를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번 진상 부리면 헤어져 이런 말 많이 하죠?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진상 부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릿속에 박으세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 꿔준 거 있지? 시험 붙으면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붙으면 안 받을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채무 면제. 왜?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거든.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거든. 붙어? 그럼 너 채무 면제 시켜줄게.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거든. 또 하나가 갑이 유언서에다 이렇게 썼어. 내가 죽었을 때 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내가 갖고 있었던 땅 중에서 A 토지는 을에게 줘라. 이런 걸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근데 그 유언에 의한 증여에다가 뭘 붙였어? 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붙였죠.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게 또 을에게 이익만 주니까. 이렇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 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 특히 요거 지문으로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가장조건이라고요. 집안의 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가짜 조건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법정 조건. 조건 아니에요. 조건은 당사자가 부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 151조 1항 불법 조건. 이 붙어있는 행위.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 조건만 무효가 된다라고 너무너무 잘 나와요. 출제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무효? 전체가 무효.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부첩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줘요. 그리고 뭘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 나하고 헤어지게 되면 반환하라 그랬어요. 치사한 놈이죠. 아파트 사줘놓고
네가 나를 떠나면 아파트는 도로 반환하라고 특약을 맺었어요. 자, 이때 을 헤어지고 싶어. 근데 헤어지면 뭐 해야 돼? 아파트 돌려줘야 돼.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조건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조건, 불법 조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증여 전체가 무효가 돼요.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야. 따라서 갑은 불법원 임금에 해당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헤어지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항 사망은 암기,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거 기성, 그게 정지나 해제, 사망,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한 불능조건, 이게 정지나 해제. 기성조건이 정조건으로 붙어있다.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다.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다.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암기합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공식입니다. 외우셨다가 문제 풀을 때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외웁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다섯 번째,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은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랬어요. 정조건이 붙어있으면 무효였다가 성취가 되면 유효, 해제 조건이 붙어있으면 유효였다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 이렇게. 그죠?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먼저 조건 성취 전 148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을은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그걸 기대권, 권리로 인정해요. 그걸 침해하면 안 돼요, 갑은. 따라서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이 아파트를 팔아먹었다. 을의 기대권을 침해했죠. 을은 열심히 공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합격한 다음에. 이게 148조.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이익, 아파트 소유권, 그걸 갑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148조. 149조 을, 저 기대권,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가 생기는 권리, 팔아먹을 수도 있고 처분,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도 되고 처상보담.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몰라도 돼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보존이라는 건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확보. 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에 붙었다 하더라도 갑이 중간에 아파트를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시험에 붙었을 때 저 아파트 소유권을 어떻게 미리 확보를 해놓을까? 그게 보존이에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 해놓을 수 있어요. 뭐 해놓을 수 있다고요? 가등기. 그래서 을은 나중에 시험에 붙은 다음에 본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 주기로 했죠. 아파트 부동산이죠. 그죠? 붙으면 주지요. 붙으면이 무슨 조건? 정조건이에요. 정조건이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갖고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예요. 그렇죠? 이거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외우는 거예요. 부정가. 이렇게. 부해가가 아닙니다. 부정가.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나중에 가등기 또 나와요. 150조 반신의 행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갑은요, 을이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 넘겨줘야 되죠. 어찌됐건 갑에게는 경제적 손실, 불이익이 있죠.
이 불이익한 갑이 을에게 시험 전날 수면제가 들은 드링크를 먹여서 시험을 떨어뜨렸어. 이런 게 반신의 행위예요. 을이 시험에 붙으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갑이 야비한 방법으로 신이치게 반하여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시험을 떨어뜨려 버렸어. 그럼 이때 을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붙었다. 아파트 내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가 생기는 을, 이익이 생기는 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지 않고 컨닝을 해서 붙었어. 신이치게 반하죠. 갑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반신의 행위예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가 신이치게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이치게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신의 행위예요. 그 중에 이거 불이익한 당사자 갑이 수면제가 들은 드링크를 을한테 먹여서 시험을 떨궜어요. 그럼 을은 붙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겨요. 언제 붙은 걸로 볼 거냐. 을에게 언제 생기냐 권리가. 에? 을이 시험에 붙어야 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은 떨어졌잖아. 떨어졌지만 붙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붙은 걸로 볼 거냐. 언제 권리가 생기냐.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 대법원 뭐라고 하냐. 갑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보통 합격자 발표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 성취된 걸로 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방해행위 시점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조건을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방해행위 시점 아니고 갑의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을이 시험에 붙었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시점. 그때 성취된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거 자체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반신행위에서는 좀 암기하시고 그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취.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반면에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장래효. 장래효죠? 자, 그런데 사망. 자, 갑이 30일에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요. 그걸 5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5월 30일 날 계약을,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30일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기로. 을이 11월 30일 날 붙었네? 조건 성취됐죠? 자,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요? 11월. 30일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을은. 그죠? 그런데 갑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합격해서 기분 좋지? 아파트도 생겨서 기분 더 좋지? 그러니까 6월 1일 부과된 세금 네가 좀 낼래? 을한테? 그랬더니 을이 흔쾌히 내겠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게 147조. 당사자 사이에서 뭐 시킬 수 있다? 소급시킬 수 있다. 이게 147조 1, 2, 3항이에요. 조문 암기하시면 돼요. 조건에서 보실 내용이 이게 다예요. 여기다가 입증 책임이 하나, 이건 좀 어려워요. 입증 책임은. 자주 등장하는 지문도 아니고, 이건 나중에 보게 돼요. 일단 오늘은 조건에 대해서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지조건 중에서 유언공증 같은 경우도 정지조건 해당됩니까? 네? 유언공증. 글쎄요, 그 유언에다 뭘 집어넣는지 모르죠. 돌아가시게 되면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언에다가 조건을 붙이려면 따로 뭘 해야 돼요. 뭐뭐 하면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야 돼요. 네. 어쨌든 이 조건은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한.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 중에서 발생이 확실한 거. 그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종류가 시기와 종기가 일단 있어요. 각과 을이 임대차를 합니다. 기간을 정합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월 1일이 시기, 12월 31일이 종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효력이 발생, 효력이 소멸.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종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각과 을이. 이 물건을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어요.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시기는 6월 1일부터인데 종기를 이 물건을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는데 여기서 을에게 매도. 확실 불확실? 갑은 을에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 아닌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기한이 아니니까 종기가 아닌 거야. 불확실하니까. 종기가 아니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뭐만 있고 시기만 있고 뭐가 없다. 종기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 판례예요. 두 번째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확정기한은 성년이 되면 아파트 줄게. 날짜 정해져 있죠. 그 확정기한. 반면에 내가 죽으면 아파트는 네가 가져가. 죽으면. 확실하죠? 근데 언제 죽어? 몰라. 그게 불확정기한. 날짜가 확실한 게 확정기한. 날짜가 불확실한 게 불확정기한. 이렇게 돼요. 내가 죽으면 이런 거. 걔가 죽으면 걔 집을 줄게 이런 거. 이게 불확정기한이에요. 그런데 요 불확정기한하고 정지조건의 구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판례가 아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찬찬히 들어보세요. 각과 사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가 끝났어요. 을이 집을 비워요. 그럼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갑이 보증금을 마련을 못해서 못 돌려줬고 을은 집을 비웠어요. 며칠 있다가 을이 갑을 찾아와서 도대체 보증금은 언제 줄 거냐 그랬더니 갑이 집이 아직 안 나갔다. 조만간 나갈 거다. 집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을이 알았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각과 을 사이에는 비어있는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을이 갑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갑이 지금 현금은 없고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중개사 사무실에 내놔서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갖고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때 갑을 간에 임대가 되면 보증금 반환, 임대가 되면 돈 빌려준다라는 계약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밑에 거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면 되죠. 보증금 받아서. 그런데 주택이 철거가 됐어요. 매각이 됐어요. 타인에게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럼 보증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못 빌려주죠. 그러니까 밑에 거는요, 임대가 되면 빌려주면 돼요. 근데 임대가 안 되면 빌려줘야 된다, 안 빌려줘도 된다. 안 빌려줘도 되죠. 그렇잖아요. 갑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서 빌려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임대가 안 되고 철거가 되거나 매각이 되거나 증여가 됐어.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야, 임대가 안 됐다. 못 빌려줘. 그러면 되잖아요. 반드시 빌려줘야 돼요? 아니잖아. 근데 위에 건 어때요?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죠. 안 되면 철거가 되거나 매각이 되거나 증여가 됐어. 이때는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위에 거는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보증금 돌려줘야 돼. 근데 밑에 거는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고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돼. 그쵸? 그래서 구별하자. 위에 건 기한, 밑에 건 조건. 구별돼요?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 기한. 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이 불가능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조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는요, 이미 반환해야 될 채무, 이행 기한을 정한 거예요, 위에 거는. 구별되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도래고, 임대가 불가능한 것도 기한도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한도래, 이것도 기한도래. 됐죠? 꼭 구별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조금 이따 볼게요. 기한부 행위의 효력.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로 나눠서, 기한도래 전, 갑이 을에게 성년자가 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 이때 을이 갖고 있는 권리 기대권. 갑은 침해하면 안 된다. 그죠? 또 을은 그 기대권을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소,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보존.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 을은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아파트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어. 그게 보존이죠. 뭘 통해서? 가등기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가등기를 통해서. 자, 이때 을의 권리, 아파트, 부동산에 관한 성년이 되면 권리가 생겨. 시기부 권리예요. 이거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도래 전에 148조와 149조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한이 도래했어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걸로 끝! 절대로 기한은 소급표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장래효야. 그럼 보세요. 아까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지. 그러니까 취소와 같은 소급표 있는 행위에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충돌하잖아요. 그죠?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거기다 기한을 붙여놨어. 기한이 도래했어. 장래효예요. 근데 취소는 소급표야. 충돌한단 말이죠. 취소의 소급표하고 기한 도래의 장래효가 충돌하니까 소급표 있는 행위, 취소 같은 데는 기한 붙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간단해요, 기한. 자, 기한의 이익이란 게 문제가 되고요. 기한의 이익은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과 계약을 했고 종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강의를 듣고 계시고, 통신사와 2년 약정했는데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어서 통신비 할인받고 있고, 자동차 36개월 할부로 샀는데 아직 36개월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원금 다 안 줘도 되고 다달이 할부금만 내도 되고, 이런 게 다 뭐다? 기한의 이익. 그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채무자에게만, 채권자에게만, 양당사 모두에게 다 나눠지는데, 조문 하나 기억하자.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더라. 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채무자 암기, 추정 암기. 채권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 땡.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본다 땡.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세 번째, 포기할 수 있나? 있지요. 통신사 2년 약정했지만 중간에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포기예요. 다만 내가 중간에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 통신사 손해가 생기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내는 게 뭐야? 위약금. 153조 2항에 의하면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때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무슨 뜻?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뜻. 그래서 2년 약정했지만 중간에 통신사 옮길 수 있되 기존 통신사에게 뭘 줘라? 위약금 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포기. 네 번째, 기한이익 상실. 이건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 채무자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6개월 할부로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카드 할부 회사에서는 뭐라고 연락이 와요? 원금 다 내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자, 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게 3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우리 민법 388조 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게 있고요. 채무자의 개인 회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5조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뭐 이런 게 있어. 그건 법에서 정해 놓은 거야. 근데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드 영수증 전표 뒷면에 있는 카드 할부 거래 약관 5조. 할부 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따라서 기한이 도래했으니 원금을 다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36개월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데 그게 기한의 이익인데 연체를 하면 그 나눠서 내는 이익을 실하게 되고 납입 날짜가 도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금 납입 날짜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야 된단 말이지.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2회 이상 연체하고 나서 채권자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원금을 다 내놓으세요 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로 보면요. 2회 연체하는 순간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묻기 시작해요. 바로. 왜? 바로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이게 원금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체하면 바로 원금 기한이 도래하니까 원금에 대해서도 뭐가 붙기 시작한다고? 연체이자가. 반면에 요거는요. 연체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원금 내놔. 그래야 그때부터 원금에 연체이자가 붙어요.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해요? 밑에 게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한이익은 누굴 위한 제도? 채무자. 그렇잖아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뺏는 건 누굴 위한 제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걸 뺏어버리잖아요. 이건 누굴 위한 제도예요? 채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연체한 걸 다 내놓으라고 계속 쫄 수도 있고 아니면 원금 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한 2회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만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에 거를 우리 대법원이 정지조건부 특약이라 하고요. 밑에 거를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이걸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이걸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특별하게 정조건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면서 원금을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어렵죠 좀? 판례가 좀 어려워요. 조건과 기한에서. 그래서 일단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체크했던 조문들 깡그리 암기할 생각하시고요. 판례 몇 가지는 계속 들어서 반복을 해서 아예 귀에 박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그죠? 47페이지 법률행위 부관 의 양가로 1, 2, 3 2번 조건의 의 다음 페이지 종료 정지 관련 판례 1번 해제 약혼예물 수수 밑에 구별 가장조건 조문 일단 암기하자 151조 1, 2, 3항 밑에 판례 부척관계 끝내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자체가 무효 오른쪽 맨 위에 양가로 4번
밑에 줄 단독행위. 단독행위 못 붙여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 유증은 붙일 수 있다. 채무면제 유증. 양가로 조건부 행위 효력 반가로 1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3 조문 박스 밑에 판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되죠. 맨 밑에 반가로 2번 147조 1항, 2항, 3항 원칙적 장래효 1항, 2항 예외적 소구표 3항 이렇게 되죠. 입증 책임은 나중에 본다 했어요. 기한 봅니다. 의.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보면 판례가 있죠. 땅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매도 여부는 불확실하니까 기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반가로 2번 당구장.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 임대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임대가 안 되고 철거가 됐어. 그럼 돈 안 빌려줘도 돼. 그럼 조건. 반면에 표시가 된 사실이 발생한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철거나 매각이 된 때도 이행을 해야 돼. 보증금 꼭 돌려줘야 돼. 그럼 뭐다? 기한. 그래서 5번째 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보증금 반환.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보증금 반환. 거기에 대해서 임대가 되면이라는 사실이 붙어 있을 때는 그 변제 기한을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할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철거 등을 통해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주 판례 문구가 그지같이 어려워요. 설명을 듣지 않고 이 판례를 보면 100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잖아. 대충은 이해됐어.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또 혼자 보면 몰라. 이게 아까 뭐였지? 뭐 이렇게. 그래서 비에다 써놨지요.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그죠? 기한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3번의 반가로 2번 소구표 있는 행위에 기한 붙일 수 없다. 4번 기한 도래 전 권리 침해 금지와 기한부 권리 처상부담. 기한 도래 후 152조 1항 2항. 절대로 소구표 인정 안 된다. 예? 기한의 이익과는 맨 밑에 조문 153조 1항 2항. 암기해야 돼. 조문 자체가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 상실 사유가 있어. 법에 규정된 게 있고 당사자가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약이 디귿에 있죠. 기한, 이익, 상실, 특약. 판례가 하나 있죠. 뭘로 추정할 것이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해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별도로 청구가 없어도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특약을 했어. 그때는 정조건부 특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약이 없는 한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죠? 그렇게 문구를 딱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3, 4월 달까지는 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추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이실 거예요. 괜찮아요. 자꾸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 들어가서 훈련하면 충분히 부관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물권법 총론과 점유권까지 나갈 거니까요. 오늘 거 복습하시고 예습도 꼭 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